자영아, 우리 학교에 곧 봄이 오겠지? 봄이 오면 학교 둘레 벚꽃이 만발하고 꽃이 지면 화사한 꽃잎들이 지붕을 넘어 날아왔지. 그러면 너희들은 그 꽃잎을 입으로 손으로 받으려고 고개를 쳐들고 운동장을 뛰어놀았지. 운동장 잔디밭에 풀잎들이 돋고, 아이들아,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아. 그러면 우리들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았지. 꽃잎이 나비가 되고 우리들이 꽃잎이 되어 붕붕 훨훨 하늘로 날아올랐지. 푸른 하늘로 날아올라 산과 강과 마을과 학교 위를 날아다녔지.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종종 찬사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은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섬진강 시인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죠. 시인 김용택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섬진강은 누이 같은 강물이다. 수줍어하는 풍채가 완연하다. 명성과 달리 유량이 적고 소박한 편이라 자연스레 느림의 미학이 흐른다. 섬진강은 자신을 찾는 누구에게나 말을 걸어오고, 섬진강이 오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섬진강을 배경으로 대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 섬진강 시인이란 호칭이 자연스러운 김용택 시인. 줄곧 태어나고 자란 시골 마을 섬진강과 더불어 살아온 덕일까. 그의 웃음은 고향의 풍처럼 한없이 넉넉하다. 저 섬세한 쉼과 움직임, 인간의 힘이 가닿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석해낼 수 없는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자연과 농사와 아이들 속에서 생을 닦고 익혔다고 고백하는 김용택 시인. 그가 교사로서 한 생을 보낸 학교와 제자들에 대한 그리움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틈틈이 메모해두었던 단상을 모은 산문집, 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엎드려 입맞추다는 학교 운동장의 만발한 꽃그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인생 수업 그 자체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산문집은 환갑에 이르러 발견한 반짝이는 삶의 지혜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귀함,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아이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발견한 생의 진실이 가득하다. 그 사이사이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할 교육과 사회의 묵직한 화두들을 제시한다. 김용택 씨는 그 덕치초등학교, 저 전라남도 산골에 조그만 마을에 있는 덕치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교사가 돼서 거기서 3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써온 분인데, 그렇게 산골 마을에 동화되어서 또 어린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온 시인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의 천진성, 또 자연의 순결성, 이것이 아주 몸에 밴 분이세요. 그래서 시도 그렇게 천진하고 자연스럽고 순정하게 쓰여지고, 이 자연을 통해서 소정을 표현한 우리 선배 시인이 김소월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다 이야기를 도입해서 서술적인 시를 쓴 시인은 백석. 그래서 김용택 시인은
이 소월의 서정과 백석의 서술시 방법을 함께 이어받은 김용택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피 속에 내려오는 시의 전통 속에서 그 두 요소를 함께 겸유한 시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08년 8월에 이제 38년 동안 재직하고 계시던 학교를 네. 정년 퇴임하셨어요. 네. 이렇게 뵙기에는 아직 젊으신 분인데 아니, 나이가 들었어요. 네, 네.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어차피, 직장을 한번 그만둬야 될 나이가 됐는데, 네.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평생을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는데, 딱 그만두면 굉장히 두렵죠. 네. 그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평생을 지냈는데, 또 아이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서운하죠. 네. 네. 이번에 내신 산문집이 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엎드려 입 맞추다라는 긴 네. 제목의 산문집이에요. 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이 이런 비슷한 이런 구절은 아닌데 외국 시 구절에 이와 비슷한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어느 날 그 구절을 다시 내가 번안을 해서 네. 길게 만들었죠. 네.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늘 아이들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아이들 이렇게 운동장에 뛰어노는 걸 바라보는데 그 발소리가 쿵쿵쿵 들리는 듯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의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제목을 언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건 비슷해서, 네. 제목을 썼죠. 산문집에는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생님의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 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아이들의 동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기성 시인 못지않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은이라는 아이가 쓴 그 벚꽃 벚나무라는 시가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차분하게 그 벚꽃과 자기 마음을 잘 정리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2학년을 주로 가르쳤는데 그 글을 쓰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냐 사물을 보는 눈을 갖도록 이렇게 하죠. 그럼 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우리 반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 그 자기 나무를 하나 정해줍니다. 자기 나무를 정해서 한 일주일간 동안 정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많이 보는 나무를 정하죠. 그럼 제가 물어보죠, 이제. 네 나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안 보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내일 학교 가면 김영태 선생님이 나무 봤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거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보게 하고 더 자세히 보게 하죠. 그러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들을 이제 정리한 게 글이죠. 또 아이들이 시선이 또 백인백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도 아이들은 다 달라요. 제가 좀 읽어보면요. 네. 유진이부터 민수 또 채환이까지. 네. 12명이거든요. 네.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 좋은 소리, 혼내는 말, 우리가 잘 크라고 하시는 말, 잘못해서 듣는 말, 잘못해서 혼나는 말, 시키는 말, 빠르게 말하는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시키는 말, 헷갈리는 말,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말, 무엇을 잘못해서 혼내는 말, 장래를 위해서 하시는 말,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말. 네. 다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건 다 다르는 게 중요하죠. 네. 12명인데 웬만한 아이들은 한두 사람이 하면 되게 비슷하게 따라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네. 잔소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정답이 하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여러 개인 게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아이의 여러 가지 시선을 통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선을 네. 가지시게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애들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30명이면 30명을 한 명으로 봐요. 똑같이 보는데 한 명으로 보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애들이 30명이 한 명이 아니라 애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인 거죠. 네. 애들이 하나하나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한마디로 뭔가요? 잔소리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지해야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소리는 정말 잔소리고 똑같은 반복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진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닿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속에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동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까 선생님을 뵀을 때 손으로 쓱 머리카락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네. 짓궂게 그런 행동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서울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인 듯해요. 그건 아니고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늘 신비해요. 늘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박박 밀고 갔었거든요. 내 머리통이 어떻게 생겼을까? 네. 머리를 밀었어요, 이렇게. 그 스님들처럼. 근데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식사 시간에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막 팍팍 밀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만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여일 동안 아이들이 한 번씩 다 만졌죠, 거의. 내가 들어가면 막 달라 들어가지고 다 만지려고 그러죠. 100원 달라고 그래도 막 만지는 거죠. 아이들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좀 더 나아가서 교육에 관한 문제까지 예, 글을 쓰셨어요. 특히나 마음 아픈 글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코가 좀 쇠하고 그랬었는데요. 조선가정 문제도 있었고요. 네. 또 유독 그 농촌의 현실이 그려지는데 어머니들이 안 계신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 시골에 제가 그 덕질초등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로 나간 아이들이,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도시에 가서 힘든 삶을 살다가 가정이 이렇게 이제 파탄에 이르러서 그 아이들을 다시 시골로 보내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시골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죠. 자기 혼자 운신하기도 힘드는데 손자들이 와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들죠. 또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죠. 네. 예. 교육적으로 정말 굉장히 배려가 필요한 네. 예, 그런 아이들이죠. 예, 글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서울에 오신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침대에서 같이 자고 네. 안아주고 목욕도 같이 하는 장면에서 네. 아이들이 움찔움찔 좀 하는 장면이 있죠. 네. 그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마음이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슬픔이,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건들면 그냥 막 울어요. 어머니 없는 아이들은 아주 잘 웁니다. 늘 슬픔이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왔는데 잤는데 이렇게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다른 엄마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안아도 금방 안 끼는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뻣뻣했죠. 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네. 또 글 중에 그런 글도 있었어요, 선생님. 형제하고 자매 이렇게 그 두 아이들이 읍내에서 서성대는 걸 보신 다음에 오셔서 네. 우셨다고. 네. 네, 아내분도 우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게 많이,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거리에서 많이 봐요. 네. 길에서. 대길이죠. 네. 대길인데 이제 제가 갈담에 갔는데 전주 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대길이하고 대체로 둘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차를 놓친 거야.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내려가지고, 좀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한 보따리씩 이제 과자를 사서 집에다가 데려다 줬죠. 예, 가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네. 아주 또랑또랑하게 묻는 말마다 이게 다 잘한다는 친구가 대철이죠. 네. 대철이가 이제 몇 학년이 된 거죠? 그냥 3학년쯤 됐을 겁니다. 네. 선생님이 맡으셨던 학년들은 대부분 2학년들이었었죠. 그 2학년들이었는데 되게 이제 한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2학년 가르치다 보니까 2학년 가르치고 6학년 졸업하면 제가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네. 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뜰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훤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섬진강은 김용택 시인의 데뷔작으로 연작시를 여러 편을 썼고 그 후에도 섬진강이 많이 등장하지요. 이 섬진강은 우선 그 자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구한 자연의 순결성과 생명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민족과 역사의 흐름. 민족의 강이요, 역사의 강이다. 그 다음에 섬진강은 남성적인 의연함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말라도 그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난관에도 꺾이지 않는 남성적 의지를 표상하고 또 때로는 아주 작은 생명의 기운을 움트게 하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그 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은 강을 소재로 시를 쓴 것도 참 우리 문학사에서는 드문 일이죠. 모처럼 도심을 떠나 섬진강변으로 김용택 시인과 만나는 나들이길에 나선 독자들. 시인의 집은 늘 열려 있다. 먼 길 찾아온 손님을 섭섭하게 하는 법이 없다. 잘 먹겠습니다. 네, 좀 드세요. 좀 드세요. 시인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거리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시인은 자신의 집에 마루에서 물결을 바라보는 집이란 뜻을 지닌 관란헌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다. 마을이나 마을 뒤에 땅을 줍니다. 가지고 저런 나무를 심어요. 참나무, 서나무, 느티나무, 뭐 팽나무 이렇게 해서 마을의 숲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늘 자연과 아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고 자연을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해온 김용택 시인. 자연에 흐드러져 있는 풍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독자들에게 하나둘 들려준다. 남자들이 다 뭘 먹고 저 느티나무 더 먹는 서울 매미는 낮에도 울죠. 왜냐하면 찻소리가 크기 때문에 매미도 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 매미는 우는 게 아니라 악을 쓰는 거죠. 왜? 서울에 사는 인간들이 악을 쓰면서 살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거예요. 자연을 유심히 보고 그 움직임에 주시해온 것이 시인의 문학적 토양이었다. 농촌 생활에서 터득한 문학 이야기와 시골 학교 교사로 살아온 소중한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는 동안 독자들은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초대받는다. 되게 어릴 때 봤던 할머니 집 느낌? 너무 좋고 강도 예쁘고 시에서 보던 걸 직접 보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용택 선생님께서 당신 스스로 글을 원래부터 이렇게 쓰고 그러시진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매력, 정말 밭에서 정말 캐낸 듯한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게 김용택 선생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시 웃으세요. 섬진강의 참모습이 시작되는 진내마을에서 천담마을 학교까지 40년 가까이 출퇴근하던 길을 독자들과 함께 나섰다. 강변을 걷는 것은 산과 하늘, 강과 바람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시인은
출근길의 꽃내음을 맡으며 상상력과 시와 삶을 길어올렸다. 얘들이 걸어다니는데 이게 큰 물이 불잖아. 그러면 이 강변이 뒤집어져. 물이 막 나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강물 속에 있던 이 총알 있지, 총알. 총알이 막 드러나는 거야. 6.25 때. 6.25 때 이제 동네 어른들을 보러 총알을 날라라고 그랬겠지? 군인들이나 빨치산들이 강을 건너다가 무거우니까 살짝 하나씩 놓아버린 거야. 버리는 거야. 이제 물속에 있다가 큰 물에 하면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찌됐든 그걸 잡아. 섬진강변 최고 절경으로 꼽는 산책길을 걸으며 시인은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던 마을의 역사적인 아픔도 들려준다. 학교를 떠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학교에 있고 아이들이 그립다는 김용택 시인. 아이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아담한 학교 건물이 회문산을 바로 등지고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수십 년의 세월, 한 곳을 배회하고 바라보고 응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김용택 시인은 환한 미소와 천진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질문에 답한다. 누가 이런 요따위 걸 만들어냈어? 풍요로운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온 한평생. 아이들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고 교감한 세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나신 곳이 지금은 이제 치즈로 유명해진 임실군 예, 그렇죠. 진매면이죠. 네, 진매. 그게 아마 참산이란 뜻인가요, 선생님? 진매란 말은 네. 긴매라는 소리입니다. 긴매. 긴산. 네. 긴매. 네. 예, 그래서 긴산. 네. 장산이죠. 그렇다는 건 산이 이렇게 동네를 에우르고 산이 있다는... 이제 동네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죠. 네. 산이 낮은데 산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장산이 그러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또 그곳에 선생님이 다니셨던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 한 곳을 응시하면서 보내실 수 있었던 어떤 삶의 원천이랄까요? 그 속에 어렴풋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사회라는 게 이렇게 한 곳에 정착되어서 한 가지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예. 아파트도 늘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런데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 한 30살 먹을 때까지 살 때는 저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 무궁무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물론이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 때라든가, 아침과 저녁, 낮, 달이 뜨고, 캄캄한 밤이라든가, 이런 자연 변화 현상들은, 자세히 보면 눈이 부시죠. 늘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감동은 굉장해요. 네. 자연은 장엄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살았죠. 저도 도시를 떠나면 소도시에서 잠깐 머문 적이 있었는데 네. 지루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하루하루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도시 자체는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하는 마을들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바라볼 새가 없어요. 근데 시골은 천천히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많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하고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전혀 다르죠. 걸어 다니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물들, 삶의 모습들이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굉장히 그 고을하고 친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속에 나오는 선생님의 이제 제자인 다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루하다고. 선생님은 씻으니까 안주를 하시면 자기는 지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혜가 웃기는 애야. 네.
딸애가 아주 저 굉장히 친합니다. 네. 나한테 뭐 혼나기도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래도 뭐 그렇게 혼을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도 뭐 한 3초도 안 지나서 선생님 몸에 달리는 아이입니다. 보고 싶어요. 어떤 아이인가요? 아주 해맑고 뭐 이렇게 질투도 많고 네. 내가 다른 애들 이뻐하는 꼴도 못 보고 다혜랑 지연이란 시 있잖아요. 예. 지연이는 2학년이 지나서 3학년이 됐는데도 2학년 교실 잘못 이 녀석들이 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2학년 때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쏙 들어오는 거야. 어이구 가는 거죠. 저도 이제 3월 달쯤 되면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 교실에 가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애들이 와 나 하고 내다보기도 하고 그러죠. 네. 네. 선생님의 첫 시집은 섬신강이었어요. 네. 네. 저는 딱 한 번 섬신강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학 속에 나오는 또 여러 선배들이 말하던 그 문학의 원천이고 젖줄기인 섬신강이 생각보다 강폭이 좁아서 저는 애매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는 계속 섬신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선생님께 섬진강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섬진강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네. 그 강 섬진강 앞에서. 보면서요. 섬진강 보면서. 네. 섬진강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바라보는 강이 아니고, 몸을 담가야 느껴지는 그런 감성의 강이죠. 굉장히 작고, 또 구비가 많고, 굉장히 그 시적, 서정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시정이 넘치는 그런 강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면 물소리가 먼저 들리죠. 문을 열고 나면 강물이 보이죠. 네. 저녁에 잠들 때도, 누워있으면 물소리가 끊기면 제가 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한 번도 강물을 바라보지 않는 적이 없어요. 또 강물에 들어가지 않는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섬진강은 내 몸과 같죠. 내가 서울에서 자면 딱 눈을 감으면 내 머리 몇으로 이렇게 섬진강이 흘러가요. 네, 그 섬진강에서도 요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어제 제가 집에 갔었는데, 시골 집에 갔었는데, 제가 놀랬죠. 강물에 지금 봄이 되면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풀릴 때입니다. 네. 많이 풀려서 이렇게 강 가까이 가면 고기들이 도망가느라고 싹하면 몸들이 쏜사 같은 그렇게 움직이고 물결이 이렇게 출렁이는데 전혀 고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물이 더러워져서 돌고기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섬진강도 상류 쪽은 거의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이제 옛날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네. 수량이 줄어들고 또 생활 폐수들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폐수가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강물을 이렇게 굉장히 도에 넘치게 오염을 시켰죠. 네. 놀랍습니다. 다슬기가 없고 강에 고기가 없다는 상상을 하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선생님 그 글에 힘이 되는 건 아이들도 있고 또 섬진강도 있지만 네. 특히나 어머니가 계세요. 네, 어머니가 83살, 연세가 83입니다. 네.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만으로도 대화라는 시 같은 글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어머니 말씀이라는 글도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뿐이면 그게 별 의미가 없는데 네. 시골에 살고 농사를 오랫동안 짓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정서,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죠. 거의 자연이죠, 사는 게. 어머니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제 서서히 우리 사회 속에서 사라지고 있죠. 나는 그게 농사를 짓고 사는 그 농부들의 그 마음이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정서를 잡아주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심이 해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 표현을 어른들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살았던 그 일제식민지 시대라든가 전쟁, 6.25 전쟁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현대 그 질곡 많았던 그 세상 세월들을 그들이 헤쳐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개개인이 겪었던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체험들은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나 사라짐으로써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예, 그들의 삶을. 네. 예. 어머니는 제가 느끼기에 이제 많은 글을 읽으신 분도 아니고 전혀 글자를 네, 몰라.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을 인문에 밝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섬진강도 할 수 없이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좀 들썩들썩하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시잖아요. 어머님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렇게 네. 간단하죠. 쉽고 어렵지도 않아요. 네. 뭐 아주 쉽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냅둬라 그러시죠. 냅둬라 뭐 그러는 거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보고 듣고 겪은 일 모두가 좋은 글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그 노하우로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만 그런 글을 쓰는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이렇게 그 작가라는 게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책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공부를 안 하면 금방 세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그 삶의 본질, 핵심을 찾아가는 그런 그 힘든 그 여정이 작가에게 필요하죠. 네. 네. 글을 읽다 보면 하루하루의 어떤 자신을 경계하는 글을 쓰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예, 글 중에 보면 문학인과 시인의 차이, 예, 그런 것도 밝혀놓으셨잖아요.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할 텐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네. 사실은 뭐 글을 쓰다 보면 남한테 대한 남 보러 이렇게 보라는 글보다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쓰는 글들이 많죠, 작가들한테. 네. 네. 그동안 꼬마 시인들을 많이 길러내셨잖아요. 예, 아까 뭐 다해도 있고 그랬었지만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많죠. 거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이들 글쓰기 하면, 한 아이는, 똑같은 시간에 글을 쓰는데 전혀 다른 글을 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벚꽃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려면 벚꽃나무 밑에서 오래 놀게 하거든요. 자세히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벚꽃에 대해서 써보자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 전혀 내 얘기도 안 듣고 벚꽃도 안 보고 이따가 엉뚱하게 시를 쓰는 애가 있죠. 이런 그 벚꽃에 대해서 예은이는 그렇게 썼잖아요. 네. 벚꽃이 이렇게 마음을 조용하게 해준다고. 근데 성민이라는 아이는 제목이 뭘 써요, 뭘 쓰라고요가 있어요. 시 써라, 뭘 써요, 뭘 쓰라고 이렇게 나오고 얘기를 한 걸 시로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시들을 쓰죠. 그리고 아이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서 꾸밈이 별로 없고, 아이들의 글을 보면 힘차죠. 네. 눈치 안 보죠. 네. 예. 아주 꾸미지 않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란 말이 또 있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스승이 되고자 하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그 선생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념이.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 10여 년이 지나서는,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아이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내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구나. 말하자면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이들은 내 인생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했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책의 제목과도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에 대해서 시가 나한테 어떤 것이다라고 구절구절 이렇게 몇 구절 나와 있는데 네. 시하고 연애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가 쓰기가 힘들다 막 이렇게 엄살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시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저는 시에 대해서 별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살았죠.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나는 사는 게 참 중요했죠. 네. 살다가 보면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들을 모으면 시가 되기도 하고 이제 동시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네.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과 평생 지내셨기 때문에 마냥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을 보니까 어느 편편은 굉장히 따끔한 회초리 같은 글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네. 좀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매섭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 교육 문제라든가 우리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굉장히 바르지 못한 구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잘 드러내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충 그런 현실 참여적인 그런 말들을 삼가하고 산 거죠. 네. 네. 글 중에 보면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얘기도 재밌게 나와 있어요. 네, 참 재밌었어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불행이랄까 이런 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굉장히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삶이 복잡하고 뭐 살아갈수록 걱정은 쌓여가고 근심은 깊어지는 게 인생인데 이 아이들 앞에 서면 사람이 아무리 복잡한 인간들도 아이들 앞에 서면 단순해지죠. 단순한 건 재미있고 즐거운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배운 거죠. 네. 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 또 지금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 또 선생님의 독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한가를 물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죠.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연과 인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가치를 오랫동안 이렇게 고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자연도 같이 행복해야 되고 내 이웃도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는 우리 인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선생님을 다른 분들은 어른 아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 별칭에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네. 뭐 시인은 어린이다운 세상을 늘 이렇게 신비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낡지 않는 구태의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시를 쓰죠.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좋은 말 같고 네. 또 그 말을 또 다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철이 없는 줄 아는데.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제 마음에도 새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소개하자면 나는 그 어디에도 고개를 숙이기 싫다. 그 어떤 종적인 관계도 나는 싫다. 나는 세상의 진실을 노래하는 시인이고 싶고 어린이들 앞에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선생님이고 싶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 싶다. 네, 굉장히 멋지기도 하면서 비장함이 느껴지는 말인데 했어요. 저는 쓸데없는 겸손을 아주 싫어하죠. 네. 저는 차라리 오만이 낫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네. 네.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얼마 전에 영화 찍으셨죠, 선생님? 이창동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시라는 영화. 네. 근데 주인공이세요? 제가 주인공 아니고 네. 윤정희 씨가 주인공입니다. 네. 윤정희 씨가 주인이고 저는 윤정희 씨가 이제 그 시를 공부하러 오는데 어느 날 거기 시 강사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영화 배우 김용태 선생님 뵙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획 없는 인생이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느 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듯한데요. 저는 그 계획이 없다는 게 뭐냐면 살다가 보면 일이 생기는 거지. 네. 뭘 정해놓고 따라가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살다가 보면 글이 써져서 그 글이 모아지면 책을 내는 게 이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섬진강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산문을 많이 써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 7권 정도로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그동안에 써온 글들을 총 6권으로 이렇게 전집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제목은 섬진강이고요. 제목은 섬진강 이야기인데, 네. 다르죠. 사진도 들어가고. 그렇게. 사진도 많이 들어갈 거고, 네. 그동안에 그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 놨어요, 사진은. 네. 그래서 사진과 글들이 이렇게 섞어져서 한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똑 떠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글들입니다. 네, 어쩌면 요즘과 같은 시절에 가장 필요한 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해보는,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죠. 네. 네. 오늘 그러면 전주로 또 내려가시나요? 저는 강연 하나 있어요. 네. 네, 강연하고 내일 또 뭐 서울에 강연이 하나 있어서 네. 오늘은 서울에서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전주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한번 놀러 오세요. 전주 예. 굉장히 맛있는 거 많고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엎드려 입맞추다. 꽃핀 운동장에 햇살이 좋다. 살 내놓은 아이들이 튀는 햇살을 차며 뛰논다. 눈부시다. 아름다우면 배고프다. 피는 꽃 보면 배고프다. 지는 꽃 보면 더 그런다. 내 오래된 흙이다. 아이들이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따라다닌다. 가벼이 떠서 나는 나비떼 같다. 저 오래된 인류 희망. 꽃잎파리들이 하얗게 굴러가는 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엎드려 입맞추다. 미술사학자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만지며 한국미의 본질을 온몸으로 체득한 작품입니다. 장욱진 화백의 그림 산문집 강가의 아틀리에, 아름다운 대자연을 누리고 살았던 그의 삶과 해악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한국 수필문학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근원 김용준의 근원 수필. 시대를 뛰어넘는 그의 묵직한 작품들이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름 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은 박수근 화집. 냉랭했던 시대의 진실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김용택 선생님의 책상 앞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사랑하고 감동하고 희구하고 전율하는 것이다. 바로 로댕의 말인데요. 사랑하고 감동하고 희구하고 전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